근데 만약에 10월에 이거를 유예를 해주면 연말 랠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연말 랠리. 네, 이게 마지막 변수예요. 제가 봤을 땐 코스닥. 왜냐면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 편입니다. 또 이 3프로에서는 사실 차장님께서 지금 시향 방송을 담당하시잖아요. 물론 저도 들으면서 아침에 오늘 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폭락할 때는 좀 감정도 안정되게 만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뭐든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시향 방송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좀 시청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좋은 얘기만 하진 않아요. 사실 이제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얘기하면 좀 겁나죠. 저도 사람 이렇게 실시간 댓글이 좀 무서워요. 주주들 특히 저도 지난주에 그 LG화학 때문에 LG화학 입장에서 저는 좀 중립적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제 날카로운 막 댓글들이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시황방송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계속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뭔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좀 기르셔야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검증은 무조건 필요해요. 저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팁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 전부터 화웨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전 증권사 보고서 웬만하면 다 읽어봐요. 진짜로 그 뉴스 같은 거 다 찾아보고. 그게 저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이런 걸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많이 아니까 제가 정리가 되잖아요. 아, 지금 증권사 시각은 다 이렇구나. 근데 화웨이나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화웨이? 그럼 반도체 악재 아닌가? 이제 일단 생각을 다 이렇게 하세요. 하이닉스 팔아야 되겠네? 이건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죠. 왜냐하면 화웨이 매출이 11%가 넘으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당연히 안 좋겠네? 이거 삼성전자도 당연히 타격 받나?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화웨이가 또 안 좋아지면 제재 들어가면 스마트폰은 좋아지겠네? 그럼 이거 중립인가? 이렇게 또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데 제가 2주 동안 뭘 얘기했냐면 반도체한테도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당연히 좋다. 스마트폰 우리나라 부품주 삼성전자 계속 좋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게 대만의 고밍치라는 또 유명한 아이폰을 담당하는 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 아예 접는다.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국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거기서 먼저 치고 나간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거기서 치고 나가니까 얼마 후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한 분이 바로 그걸 또 비슷하게 썼더라고요. 화웨이 스마트폰 접을 수 있다. 근데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접어야 돼요. 왜요? 반도체 조달이 안 되는데. 아니 스마트폰에 반도체가 없으면 어떻게 이겠어요? 그렇죠.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삼성 하이닉스도 이제 수출 못 하잖아요. 아예 못 해요. 근데 중국 회사들은 제가 중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디램 회사들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양품의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자계산기나 우리 거기 밥솥에도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 반도체. 그런 거 만들겠죠. 그 정도는. 그런 건 이제 저가품을 하는데 고가품은 못 만들어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대주질 못하면 결국엔 하나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디램 업체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럼 결국 그런 걸 이제 유치해서 그런 분들이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 접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부터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 2위 스마트폰 회사가 못 만들면 그거는 반도체에 엄청난 대재앙이나 이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우리가 내가 화웨이 걸 쓰고 있는데 화웨이 걸 이제 못 만들어요. 그걸 삼성이 먹겠죠. 그러면 나는 다른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오포, 비포, 샤오미가 있고 애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삼성이 있고 LG도 있을 거고 중국은 뭐 중국 회사들이 나눠 먹더라도 유럽에서는 애플과 삼성이 나눠 먹을 거고 그리고 그만큼의 공백은 반도체가 또 채워져요. 시간은 걸려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내다보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몇 번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얘기할 때 좀 그게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서 종목을 얘기 못해요. 그러면 염승환 차장이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한 귀로 흘릴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자주 얘기하면 좋게 보죠. 또 제가 안 좋게 보는 것도 안 좋게 몇 번은 얘기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위해서 언급을 저는 해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주 얘기하는 거.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 번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스케치를 하셔가지고 그걸 좀 검증해 보시면 투자하실 때 조금 그래도 좀 힌트가 될 거예요. 이게 시향 방송이 이제 평일에 매일 하잖아요. 그 매일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이렇게 계속 그 말 듣고 바로바로 바꾸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이제 저는 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거 정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압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 중에 좋은 거 판별하기도 힘들고, 좋고 나쁘고 판별이 안 되니까 이제 저 같은 뭐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큐레이션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최대한 제가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덜컥 사시면 안 되고 한 번은 더 보세요. 보시고 본인이 검증도 해보시고 네.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리포트를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려요. 네. 그러면 그 회사 홈페이지 가서 어느 회사 보고서인지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뭔가 염승환 차장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이 보고서 내용 보니까 뭐 와닿는다. 그럼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덜컥대고 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야 염승환 차장 너가 얘기해서 샀는데 뭐야?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욕은 제가 받을 수 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말만 듣고 투자하면 그건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차장님 말씀 들으니까 차장님은 증권사 종목 리포트 큐레이션, 엑기스, 자 그런 정보들을 엑기스한 차장님은 2020년 4분기 일단 지수점만 좀 어떻게 보십니까? 4분기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좀 약간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엄청나게 좀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수로만 보면은 급등보다는 그냥 조금 약간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좀 약간 강세론자거든요. 내년에 굉장히 좋게 보는 또 사람 중에 하나고, 뭐 어떤 분이 염승환 씨랑 너무 맨날 좋게 보는 것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저도 어차피 시장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할 때는 언급을 해드리는데 일단 4분기는 조금 속도 조절 좀 필요하다. 그런 좀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일단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그렇죠.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요즘에 보니까 트럼프가 또 이게 이겼다는 또 보수 언론 매체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바이든이 여전히 유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트럼프가 되면 증시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세 인하가 계속 유지가 트럼프가 되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또 좋은. 네, 일단 단기적으로. 근데 바이든이 되면 아무래도 뭐 반독점법이다 뭐다 있는데, 사실 바이든이 돼도 너무 염려하실 건 없는 게 법인세 인상도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그 법을 개정도 해야 되고, 또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지금 아직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 3년 시간은 필요하니까 나쁠 건 없는데, 사람이 이제 그런 심리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든은 약간은 좀 시장에 부정적인 그런 공약들이 좀 있기 때문에 증시에 좀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뭐 얘기 들어보죠. 3억 원. 대주주 요건이 3억 원까지 돼버리면 이거 불을 봐도 뻔해요. 11월, 12월에 다 던지실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한 종목이라도 내가 3억. 그리고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주주 요건 보니까 직계 좀비서 부모님이든 내 뭐 아들, 딸까지, 와이프 여기까지 아마 그 계좌가 있으면 그거 합산해가지고 한 종목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2억 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공교롭게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 몰래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게 합산이 된다고요? 합산이 돼요. 가족은. 아니 아빠가 무슨 종목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제 회의해야 돼요. 진짜 모여가지고. 뭐 가지고 있냐. 안 그러려면. 내가 진짜 삼성전자 3억 원 가지고 있게 되면 합쳐가지고 나만 3억 원이 아니라 내가 연말에 2억 5천만 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갑자기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내년에 날라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올해 연말 기준으로 내가 뭐 3억 원에 한 종목에 3억 원 갖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되고, 내년 4월 1일 이후로 이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양도차익과세가 부과됩니다. 3월 말까지는 유예는 돼요. 근데 어쨌든 대주주로 내가 잡히게 되면 어쨌든 이제 양도차익과세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니까 뭐 사실 사실 저는 매매 못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온라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계좌도 못 갖고 있게 돼서, 근데 만약에 저라도 그렇게 된다면 던질 것 같아요. 진짜 11월, 12월 어쨌든 낮춰놔야 되니까. 작년에도 그게 원래 15억이었는데 10억 원으로 낮춰졌거든요. 작년에도 진짜 물량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15억에서 10억 됐는데도. 이게 연례 행사예요. 15억에서 10억 가진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 종목에. 그럼에도 코스닥이 안 좋았어요. 아니 물론 코스피는 큰 상관 없어요. 아니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 대주주 요건 피한다고 팔아봐야 뭐 큰 영향 없어요. 없는데 코스닥 중소형주는 데미지를 받아요. 수급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11월, 12월에 이제 먼저 던지려는 심리가 발동. 근데 이걸 만약에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어차피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한테 이제 과세를 하게 이제 법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 양도세 3억 원으로 좀 낮추는 건
만약 기재부에서 조금 양보를 하셔가지고 금융위에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아직은 좀 완강하다 하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근데 만약에 10월에 이거를 유예를 해주면 연말 랠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연말 랠리. 네, 이게 마지막 변수예요. 제가 봤을 땐 코스닥. 왜냐하면 어차피 공매도도 6개월 금지됐잖아요. 네. 마지막 남은 악재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남은 대주주 양도 차익. 거기다 백신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대로 그냥 간다는 과정하에서는 4분기는 조금 좀 재미없어. 예, 조정은 좀 급락 조정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박스권 조정인데 이게 해소되고 연말에 아스트라제네카든 누가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위가 한번 또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라는 게 뭐 누가 맞히겠어요. 전망이라는 건 의미는 없어요. 그때그때 대응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가장 큰 변수는 10월은 두 가지입니다. 전 대선보다 어쨌든 백신하고 3억 원 이걸 어떻게 기재부에서 결정을 해줄지 여기에 올해 산타 랠리가 나올지 아니면 우울한 연말을 보내야 될지 이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장을 보면 지금 주식장이 시장이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은행 이자 굉장히 낮고 부동산은 또 세금 리스크라든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버블. 그 다음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객관적인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스포츠 경기 토토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못 하니까 경기가 안 열리니까 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는데 그게 정말 지금 증권 쪽에 다 몰렸고 그게 지금 100조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에타크까지 다 합치면. 합치면 맞아요. 네, 합치면. 네, 맞아요. 이렇게 몰린 사례가 없지 않나요? 아니, 딱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이거 보고서 보면서 그때 알았는데 그 예전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2007년도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05년부터 2007년도에 그때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800인가 700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데 1000을 못 넘었어요. 그때 갑자기 지수가 2007년에 2000까지 날아간 거예요. 지수가 2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 종목도 엄청 났겠죠. 근데 그때는 되게 좀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부동산도 좋았어요. 부동산도 좋았고 왜냐면 그때 역시 저금리였어요. 이제 2003년도에 아실 거예요. 이라크 전쟁 터지고 우리나라 2002년도에 카드 사태 아시죠? 그때 그 학생분들 뭐 맞아요. 저도 탔어요. 저도 소득 저희 형도 탔어요. 그래서 엄마가 갚아줬어. 한 200. 네, 그래가지고 뭐 진짜 우리 한국 경제 박살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터져서 또 한 번 쇼크 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저금리로 간 거예요. 이게 몇 년. 저금리는 결국 필히 자산시장 버블이 일으키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그땐 부동산 규제도 뭐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주식적으로 이렇게 불어온 거예요. 또 거기다가 옆나라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중국의 투자는 결국 우리 한국의 뭐 경기 민감주, 뭐 조선, 건설, 철강, 화학들한테는 그 당시 이제 그게 주도주였죠. 또. 근데 그때는 되게 재밌는 현상이 그때 제가 미래에셋이 정말 좀 잘했던 게 적립식 펀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맞아. 직접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적립식으로 한 달에 월급 나온 거 일부만 저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저도 미래에셋 펀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유명했죠. 누구든 그래도 그때는 정식 펀드 안 하면 진짜 바보 소리. 맞아요. 무조건 돈 버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개인 자금이잖아요. 여러분의 돈을 그때는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에 맡겨서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지수가 2000까지 갔는데 되게 재밌는 게 지수 제 기억으로 1300부터 2000 갈 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냥 끝도 없이 팔았는데 지수 올라가요. 그때 누가 올렸냐? 펀드, 투신권에서 계속 샀어요. 그래서 2000까지 올려놓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물론 좋았던 경험도 있는데 외국인이 파는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너무 대잡은 거예요. 주체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투신에 맡긴 돈을 지금은 직접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투자해서 훨씬 똑똑해지시죠. 스마트해지시고 그런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수를 이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랑 다른 점은 그때는 부동산도 좋았는데 자금이 분산되겠죠. 근데 지금 부동산이 이제 규제예요. 그 자금까지 들어오면 그러면 사실 지금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봐요. 이게 그때 그 애널리스트 분이 썼던 자료에 보면 예탁금 100조도 얘기했어요. 지금 50조인데 100조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보통 10년간 우리 한국 증시가 못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탁금이요 많이 가봐야 30조였어요. 15조에서 30조 왔다 10년 내내. 그러니까 이게 천수답 장세라고 하는 게 돈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수급 기반이 약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안 좋다고 때리고 나가고 또 좀 잠깐 좋아하면 사서 좀 올렸다가 또 때리고 나가고 이러니까 증시가 못 올랐는데 이게 만약에 100조 원이 열리게 되면
개인 자금만으로도 3천 가는 건 이건 그냥 일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힘이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에는 주식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가지셨는데 환경 자체가 이제 주식에 대한 위험성을 없애주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저금리, 또 부동산 규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모펀드, 뭐 아시죠? 라임 사태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제 실망감. 아, 내가 직접 투자해야겠다. 못 믿겠다. 그 다음에 또 DLS다, 뭐 ELS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의 특징이 뭐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 보니까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엔 더 고위험인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산운용사 수익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요? 사람들이 다 직접 해버리니까. 네, 직접 해버리니까 좀 힘드실 거예요. 요즘에 자산운용사 하시는 분들이 돈을 빼가니까. 근데 결국 그게 돈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니까 또 아시겠죠? 공모주 청약도 하나의 열풍.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뭐 이제 다음 달에 빅히트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빅히트. 제가 솔직히 그냥 고백해드리면 카카오 게임즈를 좀 안 좋게 말씀드렸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NC소프트라는 그 우리나라 거대 경쟁사가 있잖아요. NC소프트 PER이 25배거든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할 때가 공모가가 비슷해요. 그럼 솔직히 저는 게임을 저도 되게 좋아해요. 요새 못해요. 저 너무 바빠가지고 할 시간이 없는데 아니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을 직접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퍼블리셔. 그렇죠. 유통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플랫폼인데 텐센트 같은 형태죠. 어떻게 보면. NC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퍼블리셔 다 해요. 이익률이 30%가 넘어요. 카카오 게임즈는 10%대예요.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NC가 훨씬 좋은 기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재무제표만 봐도 이익률도 월등하고 PER도 더 낮아요. 근데 역시나 카카오란 이름값하고 SK 바이오팜을 따따상했더니 이건 뭐 대박이 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환상이 잡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공모주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했잖아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8조? 8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도 좀 잘 기억은 제가 PER로는 한 5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검색해보면 되죠, 뭐. 카카오 게임즈 볼까요? 엄청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지금 현재 한번 요새 좀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때 8만 원까지. 지금은 시총이 4조 4천. 8조 원까지 갔었겠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8만 원 넘었으니까 이게 PER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0배까지 아마 100배 가까이 그 정도까지. 왜냐면 이제 상한가 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이제 버블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또 한 특정 증권사에서 그 첫날 이제 뭐 거기 증권사 이름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창구에서 거의 70% 그러니까 그날 전체 매수량의 70%가 한 창구에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 창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첫날 보통 그 공모가가 예를 들면 24,000원이면 첫날 20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48,000원이잖아요. 거기서 상한가 치수. 거기 48,000원 찍자마자 한 창구에서 그냥 매수가 왕창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체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상한가를 말아버렸고 다음날 보니까 그 창구에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음날도 점상한가, 그러니까 바로 상한가 같거든요. 약간 큰 손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창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이제 거기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시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영향을 받아버린 거죠. 이제 결국 상한가 2번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주가 지금 다시 급락해서 됐는데 그런 이제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그만큼 사람들의 수익률에 목마른 건 사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모주총회 SK 바이오팜이 결국엔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고 마치 뭐 이 공모주 청약하면 무위험 수익을 내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요즘엔 그래요. 네. 이거 내가 공모주 청약만 받으면 공모가의 2배는 무조건 기본 난다. 뭐 한 주를 받더라도 무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열풍을 부는데 SK 바이오팜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카카오 게임즈를 왜 약간은 좀 비싸다고 말씀드렸냐면 NC소프트라는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싼 거예요. 여기서 따상을 가면 퍼가 일단 50배가 넘는데 그럼 NC가 못난 건가?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NC가 못난인지 얘가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건지 그래서 좀 욕 좀 먹었는데 왜냐면 올라가니까. 근데 그건 뭐 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SK 바이오팜은 그때 당시에 시총 제가 4조로 기억을 해요. 4조 원에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FDA로 직접 이렇게 뭐 기술 수출도 안 하고 FDA에 3상까지 해가지고 뇌전증 치료제를 어쨌든 출시를 했잖아요. 드문 경우잖아요. 정말 드문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3상 가기 전에 다 아웃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가도 안 좋았는데 바이오팜이 그걸 성공을 한 기업이에요.
물론 삼성바이오랑 비교하기 힘든데 삼성바이오 시총이 그때 막 40조, 50조거든요. 아무리 SK바이오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4조는 좀 너무 싼 거 아닌가? 전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10조는 갈 수 있겠다. 바이오라는 거 가치평가 매기가 좀 어려워요. 그쵸,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4조면 공모가가 저는 너무 착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SK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이 고객분들한테 무조건 청약할 수 있으면 해라. 이건 너무 싼 것 같다. 저는 무조건 10조 넘는다에 좀 생각을 하고 싶다. 지금 10조 얘기하셔서 근데 지금 신풍제약이 10조 넘나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풍제약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솔직히, 또 주주분들이 또 화내실 수도 있는데, 저 잘 모릅니다, 신풍제약, 솔직히. 근데 이게 뭐죠? 피라맥스인가요? 피라맥스라는 이 코로나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그게 클로로킨이라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가, 그게 이제 미국에서 긴급 승인 받아가지고 썼는데, 효과 없어가지고 이제 다 취소됐어요. 그런데 피라맥스도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 신풍제약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 이 회사 그 클로로킨과 거의 비슷하다. 형태도 유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요. 임상 이상 중이거든요. 근데 저도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지금 1년 영업이익이 20억인데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1년에 3조 버는 회사인데 하나금융지주보다 시총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신풍제약 1년 영업이익이 20억. 예, 20억이에요. 2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요. 10조. 근데 하나금융이 한 10조 가까이 되는데 10조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고 남죠. 근데 하나금융은 3조를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야, 아니 저는 이 신풍제약의 회장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 같아, 솔직히. 와. 자기가 10조 기업의 회장이 된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정말 뭐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달라지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아직은 모르니까 그런 과정화에서는 분명히 지금 하나금융지주 주주분들은 참 씁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역으로 보면. 여러분 절대 저희가 신풍제약 지주분들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어쨌든 IPO에 대해서 뭐 결론을 내드리면 정말 IPO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하지만 SK바이오팜처럼 딱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공모가가 싼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아무리 봐도 이제 NC소프트라는 거대한 함선이 있는데 좀 비싸게 거래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목표 수익이 이게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유동성 장세니까 뭐 비싸도 가는데 조금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할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 남았는데 빅히트도 사실 좀 가치 평가하기 힘든 게 뭐냐면 분명히 저도 이건 제가 봤을 때 비싸더라고요. 뭐 PER이 막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40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쓰신 거 보니까 지금 70배, 80배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100배 갈 수도 있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마치 약간 바이오랑 비슷한데 아미분들 있잖아요. 아미분들의 가치를 얼마로 계산할 거냐. 이게 방탄의 펜. 네, 이건 완전 무형자산이거든요. 이거는 가치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BTS 사실 이게 좀 고백을 하자면 BTS 팬분들 저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 원어원 아세요? 원어원? 알죠. 원어원 알죠. 저희 와이프하고 딸은 완전 원어원 광팬이에요. 솔직히 좀 약간 BTS는 좀 시큰둥해요. 약간 저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BTS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역사를 쓰는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빌보드 차트 1위.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딸이 원어원을 좋아하는 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그냥 가치 평가가 안 되는구나. 굿즈라든가 앨범이 나오면요. 앨범이 보통 이렇게 나오면 5개가 나와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안에 있는 건 똑같은데 사진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다 사. 아시죠? 다 사요. 저는 그거 보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1, 2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엔토사들 이거는 가치 평가 안 되겠다. 근데 이거 빅히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PER 100배가 줘도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무형자산의 가치가 또 이게 위버스란 플랫폼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버스란 플랫폼이 있어요. 아미분들이 한 800만 명 정도가 거의 가입을 했대요. 그걸 통해서 굿즈도 사고 앨범도 사고 서로 교류도 하고 이 가치를 얼마로 줄 거냐. 테슬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빅히트는 저는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좀 낫다.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약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무형자산의 가치를 저는 계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상장하면 굉장한 흥행.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흥행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같은 엔터 업계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YG랑 그다음에 JYP, 그다음에 SM 시가총액이
뭐 한 1조 맞아요. 6박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상장된 빅히트 상장된 거의 지금 보니까 4에서 10조인가? 네. 막 10조 막 근처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다른 엔터사들 2위, 3위, 4위가 되는 거겠죠. 이제 다른 사들이 그 갭을 어느 정도 채워줄 만큼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더 올라오지 않나요? 저는 채워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도 사실 이게요. 다른 거랑 좀 다르게 다른 데는 막 이렇게 서로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 경쟁하고 얘가 이걸 먹으면 이게 이제 이쪽은 피해보고 맞아. 그런 건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게 엔터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케이팝으로 같이 네, 그냥 트와이스가 잘하니까 소녀시대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팬덤이 다 따로 있어요. BTS 팬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원어원 말씀, 지금 해체됐지만 원어원 팬덤은 팬덤대로 따로 있고 BTS는 BTS 팬덤이 또 따로 있고 갉아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서로 막 팬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서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빅히트가 이 뭐라 그래요? 밸류에이션을 그냥 열어버리면 위쪽에 PR 100배를 만약에 연다고 치면 JYP 팬분들은 또 이게 좀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BTS보다 못할 게 또 뭐야.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또 트와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YG는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BTS랑 또 경쟁할 수도 있는 거고. JYP 같은 경우 또 니쥬라고 아세요? 니쥬? 일본인으로 이제 구성된 여성 그룹인데 저는 JYP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 이 엔터 3사 중에 왜 JYP를 제일 좋게 보냐면 일단은 한우물만 파시더라고요, 이분이. 다른데 한눈도 안 파세요. 박진혜 대표. 아니 왜냐면 YG도 화장품 사업도 하고 SM도 막 광고 사업 막 여러 개 하잖아요. 그냥 이 아이돌만 키워요. 다른 사업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단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좀 머리를 쓰신 게 이번에 소니 뮤직이었던 것 같은데 소니 뮤직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서 활동을 못 하잖아요. 중국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JYP가 머리를 쓴 게 아예 그러면 우리가 그 현지 업체랑 제휴를 해가지고 그 현지에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일본인들만 구성된 아이돌 그룹, 중국인만 구성된 아이돌 그룹을 아예 하자. 왜냐면 JYP는 그런 기획을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럼 JYP랑 소니뮤직과 제휴를 해가지고 이번에 니쥬를 이제 아마 가을에 나올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유튜브에는 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거 나오면서 니쥬가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주가 한번 오른 적이 있는데 이 JYP 이 엔터가 결국엔 그런 걸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출 안 하고도 여기서 물론 100% 못 가져가죠. 나눠 갔겠지만 그리고 일본은 또 지금 JYP의 트와이스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잖아요. 그런 팬덤이 형성됐는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 JYP가 기획한 니쥬란 기업이 나왔네? 우리 일본 사람이네? 그렇죠. 흥행은 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JYP 주가도 오르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 지금 보이그룹 하고 있거든요. 기획을 하고 있어요. 중국까지 열리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밸류를 어디로 잡을지. 그러니까 엔터 사업 하실 때는 결국 아이돌 기획 능력이 이게 무형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국에만 있으면 안 돼요. 아시아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이 검증된 회사를 선택을 하시고 그게 선택을 해서 얼마나 계속 잘하는지 그걸 보시면서 장기 투자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요. 저희 딸한테도 이제 항상 그래요. 주식 투자 꼭 해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할 때 딴 거 하지 말고 너가 좋아하는 엔터사 그룹 해라. 엔터사. 잘 아니까. 지금 저희 딸이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 뉴이스트를 하고 있어요. 뉴이스트 그 오너원에 황민현 씨가 들어간 오너원에 이제 해체돼가지고 그게 이번에 이제 BTS 그 빅히트로 들어갔어요. 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딱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빅히트 사겠다. 저는 뭐 지금 엔터 지방사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엔터 주가 있거든요. 그러세요? YG, YG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K-팝의 위상은 이건 그냥 가치 비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이런 거를 평가하실 때는 너무 퍼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건 퍼 가지고 계산할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슈퍼개미가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1위를 했던 게 예전에는 뭐 조선주 뭐 이런 것도 1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도 약간 흔들흔들하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1위 하는 게 거의 많지 않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1위 할 수 있냐. 사실상 이거는 거의 힘들다. K-팝은 좀 가능성을 지금 BTS가 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네이버나 카카오가 굉장히 성장하지만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 생각하는 게 글로벌 확장성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K-팝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 말씀에 차장님도 공감하시나요? 그럼요. 이게 어쨌든 그 K-팝이라든가 저는 K-팝뿐만 아니라 K 콘텐츠가 많잖아요. 웹툰도 있고 이번에 또 드라마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한국의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었던 드라마 뭐죠? 뭐 사랑의 불시착인가 뭐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것들 저 재밌게 봤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일본에서 넷플릭스 순위 1, 2, 3등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거예요. 애니메이션. 일본의 애니메이션. 엄청 좋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K 콘텐츠죠. 콘텐츠. 그러니까 K-팝 음악, 드라마, 웹툰까지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그 무형 콘텐츠가 전 세계에 먹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 무형자산이라는 건 사실 그 아까 조선 얘기하셨고 반도체는 결국엔 돈 투자해서 기술력만 있으면 다 어느 정도 나중에 따라올 수 있겠죠. 그 LG화학의 배터리도 지금 CATL이 무섭게 추격하잖아요. 돈 투자해가지고 정부 지원받아서. 근데 무형자산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K-팝은 예전에 그러니까 조선주처럼 누가 따라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고 그 누구도 추격할 수 없는 이미 확고한 초격차를 좀 벌렸다. 초격차를 벌렸다. 네, 저는 그래서 이쪽은 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지 않을까.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OTT라고 이런 서비스를 이제 해가지고 지금 아시아 시장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시아 컨텐츠를. 거기서 아시아 컨텐츠에서 제일 잘 만드는 국가가 사실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양질의 컨텐츠를.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K 컨텐츠의 위상은 뭐 지금은 더 시작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